fact is that from sports leagues to pop culture to politics, our society still does not sufficiently value women. It's on us. John Hamm, the Cecil Rock Dane.
대단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딱 어울리는 음악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곡은요, 작곡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하바네라라는 곡입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업 군인인 호세는 카르멘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호세는요, 카르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르멘은 자기를 새장 안의 새처럼 구속하려 하는 호세가 조금씩 싫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투우사 에스카밀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는요, 이런 카르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질투의 화신이 됐고요, 카르멘을 결국 가지고 있던 칼로 죽이고 그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르멘의 이야기를 듣고요,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 다른 남자를 사랑한 카르멘을 악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멘을 끝까지 사랑한 호세를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런데 이 오페라 카르멘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실 때 어떨까요? 이 오페라 이야기를 요즘 살면 기사, 톱 기사로 떠오르는 기사로 구성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수의 언론은 이별 범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사건은 이별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교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카르멘은 호세로부터 죽게 되기 이전에 교제 기간 동안 호세로부터 다양한 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데이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데이트 관계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남녀 사이만을 일컫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혼의 남녀뿐만 아니고요, 사실 데이트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맞선, 부킹, 채팅에서까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합니다. 자,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르는 데이트 폭력 사건, 그럼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경찰청에서요, 5년간 데이트 폭력 사건을 분석해 봤는데 연간 7,000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15년가량 여성폭력 수사관으로 일하면서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주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데이트 폭력, 그게 폭력이 가능해요? 아우, 남녀 사이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어요? 아유, 내비둬요, 내비둬. 싸우다가 정드는 거라니까. 아유, 미운정이 고운정 되고요. 그러다가 오빠가 아빠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우리가 말했던 대로요, 시시때때로 나를 때리는 오빠가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자상한 오빠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오빠가 아빠가 돼서 내가 과연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보면요. 연인 간 살인 사건은 놀랍게도 3일에 1명꼴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여성의 전화 2016년도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는 1.91에 1명. 그러니까 채 이틀도 되지 않아서 우리 여성분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이래도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애정 싸움, 정말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러면 데이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제가 성폭력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데이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데이트 강간 사건을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요. 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형사님, 데이트 관계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강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그리고 부모님도 강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둘 사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니? 야, 어저께도 그저께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그리고 6개월 전에도 니네 둘이 그런 관계 맺었잖아. 니네 둘 사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강간이야. 뜬금없이. 야, 그리고 네 남자친구 보면 조금은 과격하더라. 니네 둘 사이에 있는 과격한 성관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난 폭력은 사실 중하게 처벌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얼마나 피해자분들은 상처를 입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법기관에서는 이 친밀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오히려 데이트 관계 안에서 일어난 성관계를 동의된 성관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처벌되어야 될 이 데이트 폭력 범죄가 감형되거나 혹은 법적 처벌을 아예 못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데이트 폭력 안에서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실제 궁금했습니다. 저는 데이트 폭력 이렇게 위험한데 왜 피해자들이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왜 그 사람과 그렇게 계속 교제를 유지할까? 그래서 물어봤지요. 아니, 선생님, 진작에 그렇게 좀 헤어지시지. 왜 바보처럼 헤어지지 않고 그런 험한 꼴을 당하세요? 혹시 때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자체까지 사랑하고 계신 건 아니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정말 이 여자분이 바보 같아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혹은 의지가 너무 약해서 헤어지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아마 상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피해 여성분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형사님, 제가요, 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계속 맞다가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헤어지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번에 다 작살낼 수 있어.
자, 이게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또 한 분은요, 형사님, 제가 형사님을 찾아오기 이전에 제가 수없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렇게 스토킹하는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네, 그 오빠 처벌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은 경미한 범죄라고 해서 딱지 한 장 끊어주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딱지를 받아든 그 오빠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시 저한테 찾아와, 네가 감히 나를 신고해? 네가 감히? 라고 하면서 더 심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미 범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오면 10만 원짜리 딱지 한 장 끊어주고 마는데요. 이 딱지를 안고 간 가해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서 피해자들한테 나를 감히 신고했어? 라고 하면서 더 심한 폭력으로 보복합니다. 그러다가 살인에 이르게 된 경우도 상당하죠.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정말 용기가 없어서 벗어나오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 폭력은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폭력을 끊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폭력을 제지해 놓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개입하라고 하면 사실 부담감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유, 내가 어떻게 개입해요? 그 둘 사이에. 괜히 개입했다가 그 내 신상 정보 알아가지고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힘도 약한데 지금 저렇게 흥분되어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제가 말려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셨거나 혹은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여성의 전화나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도 여러분은 개입하신 거예요. 혹은요, 범죄의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피해자분이 경찰이나 혹은 어떤 여성의 전화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옆에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요,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사법기관에 신고했을 때 그때 옆에 계셔서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더군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힘을 발휘하면서 그 사이에 이미 개입하신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요, 개입은 다른 타인의 폭력에 개입하는 것도 개입하지만 일단 스스로의 관계 안에서도 개입하셔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실제 지금 혹시 데이트 중인 분 계실까요? 많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데이트 관계 안에 스스로 개입하셔서요, 혹시나 내가 상대방 연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주세요. 저도요, 여성폭력 수사관으로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사랑해도 괜찮게 사랑하시는 방법 지금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벅지지 않는 거야? 옷을 끄떡이로 입고 다니니까 왜 제발 말 따라가는 거야? 여자가 그런 짓을 하는데. 나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나는 권리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나는 권리가 사생활을 있다. 보장받을 권리가 나는 있다. 나를 우선순위로 둘 권리가 있다. 영향을 미치는 나는 결정을 안전할 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가 있다.
가정폭력,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가정폭력이 집안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도 가해자인 남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한다든지 화해했습니다라는 말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라고만 생각해 피해자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직 문제 해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인식 모두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미국은 가정폭력으로 911 신고가 들어오면 표준화된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이 의무적으로 가해자를 체포하고 가해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시애틀에는 가정폭력,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액츠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워싱턴주 정부의 승인과 보건복지부 자격증을 받은 전문 상담가가 활동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현황을 매달 법원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 상황에서 보호관찰관, 변호사, 검사,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지원부서 등이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인 남성이 실제로 액츠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부터 형성된 전통적 남성 위주의 유교관념과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도 미국과 같이 지역사회의 연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더 많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남의 집 일에 개입하는 것이란 아니란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엄밀한 폭력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그런 권리나 인권의 존중 개념이 수반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훈육은 그 대상을 인격체로 간주하고 아이가 그거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된다면 그건 훈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학대는 그에 반해서 어떤 대상을 인격체로서 대우하지 않고 아이가 행동의 교정 없이 공포감만 느낀다면 그건 학대가 아닐까요? 훈육하는 부모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훈육하는 부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육하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히 훈육과 학대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뭐죠? 네, 훈육과 학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실생활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른 사람이 아이에게 하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는 아동학대지만 자신이 아이에게 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론에서 말하는 학대 부모와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일상에서 흔히 쉽게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학대는 아니었는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적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행동들은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외에 협박, 강제 등 정서적 학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훈육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먼저 훈육이란 훈육자가 평정심을 유지한 이성적 상태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일로 인해 기분 좋지 않은 상태나 분노 상태에서의 감정적 처벌은 합리적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학대 행위의 반복성, 과거 학대 행위의 전력 여부 등 학대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훈육과 학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어쩔 수 없이 혼냈다, 때렸다? 아니요. 아이는 무엇인가를 잘못할 수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무심코 하는 행동 혹은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에게 큰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로 알려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MC 이민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때리고, 부수고 이런 물리적인 가정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정폭력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민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민지선입니다. 이 뒤에 수많은 사람들, 과연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TV 속 일이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다를 텐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한다든지, 상 배우자 집안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가정폭력은 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는 폭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부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고, 수입을 알리지 않는 거는 이거는 요즘 시장이 아주 개인적이다 보니까 굳이 알릴 필요까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그 사람의 이제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포함 안 하는 거예요. 친척이어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폭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배우자의 친인척을 비난하는 행위는 배우자의 친인척이긴 하지만 본인한테도 비난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배우자의 친인척을 비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투표 결과를 보시면 예상외로 5번째 문항에 많은 시민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가정폭력이 맞는 걸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의 스티커를 붙이셨나요? 정답은 5번 빼고 전부 다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가정폭력인 듯 아닌 듯 애매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이신 양소영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정폭력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처나 폭행만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심리적이거나 정서적인 폭력이 훨씬 심각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이라고요? 그거 조금 생소한데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부부나 가족 간에 지나친 통제나 아니면 지나친 방임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민분들이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좀 망설이셨던 게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저런 경우로 부부싸움을 많이 하곤 하는데 저도 정말 그게 가정폭력일까 의문스러웠거든요. 심지어 보기 중에 가정폭력은 없다고 답한 분들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정폭력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돈 좀 작작 써. 큰돈 쓰려고 허락 받고 쓰든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니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해놓고 쇼핑을 하든가. 그리고 너 가계부는 써가면서 쇼핑하는 거냐? 야, 내가 오늘 부부동반 모임 있다고 했냐 안 했냐? 그거 내 친구한테 중요한 일 생겨서 못 간다고 했지? 중요한 일? 야, 여자들끼리 그깟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지? 미안해? 아우, 나 진짜. 야, 너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그렇게 집어던지는 버릇 좀 고쳐! 이제 그만하자. 싸우는 것도 지겹다. 야, 니네 엄마랑 얘기하지 마. 넌 말이 통해야지. 지금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이제 들어가. 어디 들어가? 여기 서서 엄마랑 아빠랑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야, 이 개회동 옆했네야. 일어나봐. 밥 줘. 밥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애도 있는데.
아, 빨리 안 일어나? 야, 이거 봐. 니네 엄마 이거 게을러갖고 여태 밥도 안 차리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니네 엄마 왜 이래? 나 아프다고! 아파? 뭐 한 게 있다고 아파? 밥은 좀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 안 돼. 네가 차려야지. 그거 내가 왜 차려? 야,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야? 나도 하루 종일 살림하느라 힘들어. 힘들어? 그게 힘들어? 아, 대단한 사람 납시였다. 뭐 하는 게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게 이런 말씀 중에 난감한데 문제가 다른 싸웠어요. 문제가요? 너 도대체 뭐가 되려 그래? 왜 학교에서 싸우고 다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고 엄마가 몇 번 말해? 너 엄마 말 듣고 있어? 변호사님, 이 영상 속의 가정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고스란히 담긴 가정의 모습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이해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각각의 사례들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아요.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아내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걸 바로 경제적 학대라고 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이외에도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선 설문조사 중에 배우자에게 수입이나 지출을 알리지 않는 것도 경제적 학대에 속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가정 내 불평등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가정 불화와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부간에도 수입과 지출을 공유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관해서 신뢰가 구축되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에 대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낮아지면 한쪽이 아무래도 불만이 축적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소비 행태를 비난하게 되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것,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렇군요. 가정경제 주도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가정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경제는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말로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처음 차트에 나온 친인척을 욕하는 행위, 이런 걸 비롯해서요, 또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 다양하죠.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폭력 같아요. 가족끼리는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을 이제 같이 하면서 긴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듣는 이 비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부부관계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다정한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이 있었죠? 네,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인데요. 영상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가정폭력이 되죠? 네, 가정폭력 정서적 유형 중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 약속을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변경하는 이런 행위 등에서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이 내 통제하에 있다, 내 지배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제하고 또 지배하려는 이런 것이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다른 행동으로는 배우자를 일꾼처럼 막 부린다거나 또 의논하지 않고 집안일을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간에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평등하게 그리고 서로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랑하고 상호 존중해야 되는 건데요.
있던데 이런 것도 가정폭력의 유형인가요? 네, 이런 것들도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하는 행위죠. 리모컨을 던지거나 휴대폰을 던지거나 또 화가 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또 이게 이어져서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으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죠. 아이가 이런 가정폭력의 상황들을 보고 자라면 좋지 않을 게 분명하잖아요. 네, 또 이게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보고 자라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은폐되는 특성, 그리고 또 반복되는 특성, 그리고 또 중복이 되고 또 이게 순환이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특성이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폭력의 특성이 가장 위험하죠.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폭력 상황을 목격하고 이렇게 성장한 자녀가 나중에 자기가 부모를 폭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코 물려주지 않아야 할 유산인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시민들도 궁금했고요.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가정폭력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전화를 엿듣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친구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가정폭력은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심리적, 정서적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요, 단순히 남녀를 떠나서 여자도 남자에게 할 수가 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정 내에 모두 정해지지 않은 모두 다 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실제 부부 상담에서 보면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자기만 폭력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과는 달리 이게 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심리적, 정서적 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폭력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건에서는요,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와 사생활 통제를 당한 어떻게 보면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을 겪던 남편이죠. 이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심리적, 정서적 폭력에 이렇게 노출이 된 남편이 자기가 나중에는 이 숨겨졌던 분노를 한순간에 아내에게 표출을 하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가정폭력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도 폭력이구나 좀 인식하시고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듣는 중에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반성하느라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또 이런 거 인식하는 거 끝나시면 안 되고요. 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부부간에 더 사랑이 넘쳐나고 배려가 넘쳐나는 부부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알고 보면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인 셈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동을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시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인 신체학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흔히 알고 있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학대 유형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작고 어린 아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추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웃들, 어른들의 관심이죠.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되시나요? 바로 전국 국번 없이 24시간 112로 신고해주세요. 혹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지킴콜 112 앱을 이용하여 학대 징후나 신고 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신원 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가정 내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